갈치자입니다. 시작하겠습니다. 알고 있어야 모를 수 있다는 대단한 모순 속에 있는 것이 연기라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. 예를 들어서 상대방하고 그건 대화니까 하기 전에 내가 이제 내 인물을 이해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대사 말이죠. 그거 보면은 일단 알아야 말을 하는 거죠. 그래서 뭐 암기하지 않나? 암기도 사실은 몸이 하는 건데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그래서 보면 마침표가 많죠. 다만 한 문장만 얘기해도 그 끝에 마침표 달리잖아요. 어떤 현주로 보면 그 마침표를 의도적으로 없애기도 합니다. 그래서 그래서 이 마침표를 흐지부지하게 만드는, 마침표가 예를 들어서 내 한 대사에서 한 5개 있다면요, 5개 다 찍을 거예요. 뭐 했습니다. 뭐 끝나고 끝이란 거예요? 아니죠. 그 다음 대사 이어져야 되고, 대사가 끝났더라도 말이 끝났을 뿐이지 몸은 그대로 지속되죠. 지금 제가 말하는 게 어떻습니까? 마침표 많잖아요. 문장으로만 보자면. 그런 의미에서 알고 있어야 모를 수 있다는 것은 말은 쉬운데 실행으로는 참 쉽지 않지만 배우는 이걸 해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것이고요. 이걸 어떻게 좀 비유적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. 말이 될지 모르지만 몸 자체를 좀 볼까요? 예를 들어서 걷기라고 칩시다. 뼈가 걷나? 근육이 걷나? 계란이 문제야? 계란이 문제야? 달리 문제야? 뭐 이 얘기인 것 같은데, 계란이나 달걀이나 참나. 근데 사실 걷는 건 합작품이잖아요. 그죠? 근육에 힘이 있어야 걸을 수 있고 뼈 없으면 못 걷고 그런 거니까 이 두 개의 합작품인데, 좀 다르게 얘기하면 동화작용을 같이 한다는 거죠. 서로가 서로에 영향을 미치면서 상호 교접을 하고 결국 그 결과 다리가 움직인다는데 그것이 걷기고, 근데 조금 더 원초적으로 보면 이랬던 저랬던 결국 걷는 건 뼈 아닌가요? 아니, 근육 없이는 거기 못 걷죠. 그렇지만 걷는 거는 뼈가 한다 이 말입니다. 그러니까 같은 논리로 보면은요, 예를 들어서 뭐 희곡 대본이나 영화 시나리오나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해석을 하고 지성의 힘을 빌어가지고 일단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그것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그림으로 펼쳐지기까지에는 상상력을 부려서 들어가죠. 왜 상상력을 부릴 수밖에 없느냐 하면은 이게 허구니까 그렇습니다. 실제 삶이 아니니까요. 실제 삶은 아닌데 실제 삶 살려면 상상밖에 더 있냔 말이에요. 근데 이 상상력이 대단히 배우는데 중요한데, 그래서 이런 건 어떻게 길러져야 될지 모르겠지만 해석의 힘부터 이미 그게 발동하고 있더라. 그리고 상상은 머리가 하는 거 아닙니다. 판단은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런 걸 가지고 전체적인 밑그림을 그리기 위한 어떤 인물에 대해서든 뭐든 한다면 상상은 몸이 하는 거죠. 그래서 그루토프스키 같은 사람은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. 몸 전체가 두뇌다. 아니, 적어도 배우는 그렇게 믿는 게 유리하다, 이롭다, 뭐 이런 뜻입니다. 좀 방금 했던 걸 다시 분석해 보면요, 해석이니 뭐니 지성의 힘, 합리, 이성 이런 것들은요 결국 인격체에 속하는 부분이고, 우리는 인격체가 산다고 생각을 하죠. 아닌가? 그게 동물하고 구분되는 점이고, 맞아요. 그런데 실제로 사는 건 인격체가 사는 건 아닙니다. 만약에 정말로 인격체가 산다고 하면 내가 A지점에서 B지점으로 간다고 얘기하는 거는요,
인격체가 간다고 얘기하는 건 너무 웃기는 얘기예요. 그거는요, 그림 속의 풍경으로요, 보따리 사들머지고 소풍 가자 그런 거고 털레털레 걸어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. 그림 속으로 어떻게 갑니까? 다만 상상력이 그렇게 간다는 것이고, 그 자체가 앉아서 상상을 통한 몸도 이미 몸 자체의 율동을 통해서 그렇게 가져가는 거고, 암기도 실은 그런 것이죠. 대사도 머리로 하는 거 보면 난 좀 이상하고 생각해. 그리고 그럼 그거 빼면은 뭐가 있습니까? 동물성이라는 게 있잖아요. 제 표현을 따르면 물질성입니다. 몸이라는 물질, 인격체라는 그가 비인격체인 물질이 합쳐져 가지고 삶을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, 나의 삶을. 그래서 동물인데 복잡한 동물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. 복잡함을 결정짓는 것은 물론 몸 자체가 아니라 바로 이 인격체 힘인데, 그것이 연기라는 허구의 세계에 들어오면은 이 인격체는 다르게 발동을 하죠. 예, 상상을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요. 그러나 어쨌든 운동을 하고 살아가는 것은 육체 자체, 몸의 운동성 그 자체에 있다. 그렇게 본다면은 아까 방금 했던 비유로 이렇게 보면 뼈가 걷는다. 뼈가 바탕이다. 좀 엉성한 비유이긴 한데요. 그런데 이 몸의 운동성만을 가지고 갈 때 상상부터 시작해서 벌써 몸의 운동성은 작동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, 이때 안 보면 안 됩니다. 뭐든 봐야 됩니다. 대본하고 아무 관계없는 지금 내가 보이는 이런 형광등이나 이런 것들도 봐야 되는 거예요. 안 보고는 상상이 안 된다. 바로 그것이 작품하고 아무 관계없는, 상황하고 관계가 없는 것들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도움이 된다. 우회적으로. 눈을 감고 뭘 이렇게 상상을 하더라도 눈을 감으면요, 그냥 감고 아무것도 없습니까? 아니잖아요. 까맣다는 화면이 보이던 그 안에서 어떤 형체가 이렇게 나타났던, 꿈속에서 우리가 꿈을 봅시다. 꿈 안에서 다 공간이 있고 거기에 움직이는 것들이 있지 않나? 그래서 봐야 된다는데, 이 봄에 대해서는 미결정과 또 연결이 되어 있어요. 연기란 것은 막 이렇게 저렇게 다 하나를 풀면 전부 다 같이 풀리고, 하나를 엮으면 전부 엮여 있듯이 엮어져 있기 때문에 분리해서 얘기하기는 참으로 어려운 일이긴 합니다. 그래서 하나하나 좀 따져볼게요. 따진다기보다는 제 나름대로 해몽을 해보겠다는 것인데, 연기에 있어서 미결정에 예가 있나 그러면은 무수히 많습니다. 어떻게 뽑아내야 달렸죠. 오늘 잠깐만 이 카사블랑카라는 영화하고 Call Me By Your Name이라는 영화 두 개의 양쪽 다의 끝장면 가지고 제가 잠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. 카사블랑카는 1942년에 만들어진 흑백 영화입니다. 요 영화는 제가 참고를 좀 했어요. 움베르토 에코라는 사람이 철학가 겸 소설가죠. 장미의 전쟁인가 장미의 이름인가를 쓴, 영화도 된 그 소설 쓴 장본인인데, 포스트 모던인가 새로운 중세인가라는 책을 썼어요. 그 안에서 카사블랑카 얘기가 좀 나와서 제가 여기에 도움 좀 받았습니다. 움베르토 에코에 따르면요, 이 영화는 요즘 컬트, 새로운 이런 것들에 대한 광란적으로 빠지는 현상, 이런 걸 얘기하죠. 컬트 무비의 효시라고 얘기를 하는데, 어떤 측면에서 그렇게 됐냐 하면은, 이 책에 따르면 이렇습니다. 카사블랑카를 찍을 때 감독이 뭐에 쫓겼는지 어쩌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, 여하튼 그날 대본을 막 나눠줬는데, 배우는 하나도 모르고 나와 있다가 느닷없이 쪽지됨을 받고 막 급하게 찍고 막 이랬대요. 글쎄요. 그게 처음 있는 일이고 특이했으니까. 그 뒤에 이제 요런 식의 영화를 찍어가는 게
장미 꼬다른가 뭐 그쪽으로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? 아무튼 그 마지막 장면을 보면요, 바로 이런 것들이 연장선상에서 굉장히 확대돼서 드러나 보여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. 그 잉그리드 버그만이 여자 주인공인데, 마지막 장면에서 어쨌든 자기 현재의 남편과 옛날 사귀었던 남자와 둘 사이에 결정을 해야 돼요. 어느 쪽을 따를 것인가. 적어도 심리적으로는 배우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을 하죠. 근데 관계 감독이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. 그래서 물어봤겠죠, 버그만이. 내가 심정적으로 누구를 지금 따라야 되는 것이냐. 그랬더니 뭐 일단 그냥 찍어.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얘기가 감독도 몰랐답니다. 어떻게 해야 될지 결정을 못 지었대요. 그러니까 이건 대본 자체가 이미 결정을 안 내리고 있으니까. 그런데 서로 그렇다 한들 모른다는 걸 아는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결국은요 허구예요, 그것조차도. 근데 버그만의 연기가 여기서 감독이 마지막에 바로 그 미결정의 몸에 얼굴을 클로즈업해서 딱 표정을 보여줬단 말이지. 그러고는 뭐 당분간 그 이후에 가장 매혹적인 눈빛이라고, 동공이 막 흔들리고 있으니까. 왜 매혹적이겠어요?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매혹적이죠. 그리고 어쩌면은 버드맨의 마지막 장면 같죠. 결정은 당신이 해라. 관객 당신이 해라. 라고 바통을 넘겨주는 것. 이게 최고다 이 얘기가 아니고 본질 중에 하나라는 얘기입니다. 근데 저는 아무튼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실험할 수는 없어요. 그리고 거의 뭐 99%는 사실 정해지지 않으면 연기 못하는 겁니다. 엉망되기 쉬워요. 그러니까 정해놔야죠. 정해놓은 작품 하나 볼까요? Call Me By Your Name, 원래 소설인데 여기서 티모시 샬라메가 주인공이죠. 아주 어릴 때인데, 티모시 샬라메는 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주 어린 친구인데, 듄, 뭐 Don't Look Up, 뭐 Rainy Day in New York, 그 우디 알렌이 감독이 썼던요. 킹 헨리, 뭐 아주 다양한 역할을 이렇게 했는데, 저는 굉장히 대단히 광렬하게 본 게 Call Me By Your Name에서의 티모시 샬라메의 연기였습니다. 저 어린 친구 어떻게 저렇게, 그러니까 지보다 나이가 많은 남자를 느닷없이 본인이 사랑인지 아닌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빠져들거든요. 그래서 그간 사귀고 있던 여자친구하고 헤어져 버려요. 그랬다가 이 남자는 돌아가 버리고요. 그래서 이 영화는 사실은 성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청소년의 얘기이기도 하지만 첫사랑에 관한 얘기이기도 한데, 마지막 장면이 인상적이었습니다. 이 사람 미국에서 뭐 이제 이쪽으로 건너왔다가 아무튼 본국으로 돌아갔고, 그 다음에 어느 날 전화가 와요. 막 저녁 준비를 이렇게 하고 엄마가 차리고 있는데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는데 티모시 샬라메가 한 거리에서 듣습니다. 뭐라 그러냐면 아마 안에서 사모님 저 결혼합니다 그랬나 봐요. 그랬더니 어머 결혼 축하해요. 그 얘기를 샬라메가 딱 듣습니다. 그 다음 이게 마지막 장면입니다. 그 집에 이제 벽난로에 불꽃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요. 그 불꽃을 그냥 본다기보다는 응시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카메라는 그 불빛이 나는 거기에서 클로즈업을 해서 불꽃을 보고 있는 샬라메를 고정시켜 놔놓고 보여주고 있어요.
저는 이 장면이 대단했는데요.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. 특히 길이가 너무 길어. 그러다 어느 순간인 뭐야 이거. 아니 영화 자체가 쭉 이런 것들이 장면이 많고 길게 보이고 이런 게 있으면 몰라도 컷으로 쭉쭉쭉 나가는데 이 마지막 장면에 별 의미도 없고 뭐 한 것 같은 결혼 소식 듣고는 멍 때리고 있는 이거를 정확하게 시간은 안 쟀는데 한 3분 이상 보여주는 것 같더란 말이지. 뻥인가? 아무튼 그렇게 길었어요. 그러다가 밥 먹어 엄마의 소리가 딱 들리면서 툭 깹니다. 그리고 영화는 끝나요. 이 긴 과정. 거기서 저는 뭘 계속 봤느냐. 몸을 봤죠. 뭘 보겠어요. 나는 얼굴만 봤는데 몸 전체가 느껴지던데 이 말은 얼굴 연기만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. 그리고 사실 얼굴 연기란 표정 연기란 없습니다. 표정은요. 몸 전체에서 주는 에너지가요. 위로요. 좀 빌려주는 겁니다. 사실 온몸 연기는 무조건 온몸 연기입니다. 손가락 끝만 놀아도요. 손가락 끝만 가지고 하는 거 없어요. 기계가 아닌 한. 그래서 그 이상한 미약하게 흔들리는 눈빛, 그리고 긴 여운. 이 안에 이 영화의 막판에 관객한테 던지는 여운이 엄청 크다는 거죠. 막 복잡하게 막 해석하기 나름이에요. 여러 가지 정서가 그 내면이, 이 친구의 내면이 혼란스럽기도 하고 우습기도 할 거고 뭐 생각도 있겠죠. 헤어진 애하고 다시 사귀어야 되나 뭐 모르겠어요.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합니다. 그러나 결정적으로 던지는 것은요. 체성이 된 혼란에 결정 짓지 않음이 끝내는 거예요. 그 결정 짓지 않음의 주체는 몸이라는 거고. 그래서 그 길게 했던 것이 지금도 잔영에 남아서 상당히 아프게 저한테 다가오거든요. 이런 거구나.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. 마침표는 없다 1편이 말이 자꾸 많아져가지고 길었네요. 2개 영상이 있었는데 다음에 마침표는 없다 2로 좀 가보려고 합니다.